제가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6.25 때 남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6.25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서울대 고대 상경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들들을 둘 다 은행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할머니가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아들 출세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가 77부터 방에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누우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누워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봉송체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만에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갖고 갈빗대 2대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87인데 몸이 말랐어요. 갈빗대 2대 부러지면은 그 나이에 똑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 신부를 16,000명, 13,000명 이런 데 보좌 신부도 하고 본당 신부도 한 4,000명, 5,000명 해갖고 또 병자 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래요. 한 3개월 갈 것 같으니까 3개월 정도 준비하라. 그럼 3개월에 어김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데 그날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나하고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나하고 총 고해성사 하자. 할머니 하느님이 열심히 믿었고 좀 아들들 훌륭하게 잘 키웠고 매일 그렇게 묵주기도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할머니 직천당이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가면은 요셉 성인도 보고 베드로 성인도 보고 싶은 남편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내 안부도 전해줘라. 바로 가니까. 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사탕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신부님 왔을 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가 강론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본당에 와갖고 연령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그 루시아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임종경 해라. 그 사무장한테는 내가 이제 내일 아무래도 장례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송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삼성의료원에 데려다가 그걸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방에 누워갖고, 그전에는 화장실이라도 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부러졌으니까 2년 동안 화장 못 가고 며느리가 받아냈어요. 그 며느리도 참 착한 며느리죠. 90살이 됐어요.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송체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만 하다. 92살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성당을 줬는데 성당 어떻게 줬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 전야미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보통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 60까지, 결혼 30에서 60까지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로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그래서 그걸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블로 사네. 한 남자랑.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또 내가 그 능평성당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73살이야. 요셉 할아버지가 73살인데 며느리가 나보다 1살 어려요. 마침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참 내가 이뻐했죠, 마음으로. 근데 이 며느리가 애를 넷을 낳았어요. 그게 참 착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효녀라고 그랬어요. 효부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모시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만 원한다는 거예요. 8명을 아침 점심 저녁 밥 세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온천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73살 먹은 요셉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근사하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세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아니,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전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 노인.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 참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 둘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쁘면 어떻게 해? 아니 기술 배워갖고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이라는 일을 하기 싫고 그 취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그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땐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염 없이 쳐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땐 60부터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요. 그렇죠? 60년, 70년 썼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네, 아픈 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자꾸 부리고 신경질을 자꾸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사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맨날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맨날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하얗지 얼굴 쭈글쭈글해지 이빨은 빠져갖고 여기도 쭈글쭈글해지 웃어도 현찬을 판국에 거기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자식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넘은 장례미사 90살 먹은 할머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해줬는데 며느리가 70이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는 장례미사 하자마자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갖고 이 70 먹은 며느리 90살까지 모시고 산 이 며느리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서 시성식 해줘야 돼. 이 며느리 본당 신부 꼭 할 일이에요. 기적심사 필요 없어요. 그냥 90살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안 버리고.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 자식이 집 팔고 들어오면은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버린 자식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또 뭐 캐나다에 며칠 전에 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노인대학 많이 온다고 그러죠. 제가 노인대학은 1박 2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 몸이 아프면은 이제 이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치과에를 갑니다. 치과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 원, 걸으려면 500만 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천만 원입니다. 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얘야 내가 요새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아들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가 없어서 나한테 이해해달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50대, 30대 된 자식들 중에 자기 어머니,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 들고 나는 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몽창 빠져갖고 하나도 그러지 않는 한 자기 부모님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만 명 이상 했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헬 이빨이 있어야지 소금으로 해든지 말든지 했지. 이 속으로 끓는 거죠. 2주 전에 또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새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골도 더 아프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소금으로 해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추석날 와갖고 용돈을 주고 왔는데 딱 1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 하나도 이제 건사하기 힘들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오냐면 이제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신부님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요.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이제 6.25 일사후퇴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참 우리 지금 70대 80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야 돼요. 53년부터 62년까지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이제 내 자식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입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 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몇 분 계신데 자 내가 돈에 주머니가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나가고 싶어요. 내가 저 모임에 나가갖고 뭘 한번 얻어 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사줘야 되는 내가 돈이 없어. 그 다음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나이 먹어갖고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초등학생이 학원비가 50만 원, 지금 중학생이 70만 원, 고등학생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9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떼어서 어머니 용돈 줘봐. 우리 어머니 신나서 살걸? 근데 내 자식 학원비 90만 원 안 아까운데 부모 30만 원 용돈?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년에 100만 원 줘요. 그 나누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걸 받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또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부모 자식지간의 효의 개념은 끝났어요. 효는 끝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효는 끝났다.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자, 친구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져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속도 풀고 그러면 속이 좀 이렇게 풀려 맺혔던 것도 풀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 안에서 이제 뒷방 벽에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노인을 뭐라 그래? 쥐처럼 깜깜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봉송체 가면 하고 있는 일이 깜깜한 방에서 진짜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쥐처럼.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벽에다가 인생 복귀하는 거죠. 이빨 안 해준 거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는데 한 놈도 안 사줘. 그러면 언제 그걸 갖고 있다가 터트려요? 추석 때 터트립니다. 내가 옆집 자식들이 와서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줬다는데 나는 자식이 6, 7인데 나한테 냉면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고. 냉면이 얼마나 해요? 5,000원, 10,000원이면 하죠? 그럼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냉면 먹고 싶으면 자기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한을 쌓는 거지. 5,000원을 가지고 큰 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은 사 먹으면 되는 걸. 그럼 행복한데. 그래갖고 이제 냉면 못 얻어 먹은 거. 아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싸움을 안 걸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 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요. 방에 들어왔고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가. 옆집 냉면도 얻어먹었다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부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100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자식하고 늙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늙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혼자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사는 게 누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자식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듣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신부님 나 꽃동네 좀 바래다 줄라. 난 자존심 상해서 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꽃동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저 새벽에 그 꽃동네 앞에 내려다만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부님은 꽃동네 앞에까지만 바래다 달. 내가 이제 다 듣다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그 자식 키웠을 때 속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상한 적 많았죠. 7살, 10살 미운 오리 새끼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그랬죠. 네. 그러면 7살, 10살 먹은 자식이 자존심이 안 상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참고 살았다. 너무 엄마가 천하의 엄마가 나가주고 그랬지만 나갈 때가 있어야지 걔가 나갈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살았다. 이제 누구 차례다?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아들도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지금 나가면 누가 할머니를 걷어줄 거냐.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한 집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노년을 할머니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다.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사람은 안에서 애 놓다 죽었어요. 그렇죠? 애 키우다.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부 갈등이 없었어요. 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안사람 안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 돈 벌다 죽었으니까 만나야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서양은 2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위해 준 적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그 스톡홀름을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오래 좀 하루를 거의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목에다 뽀뽀 1시간 이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 사람은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상관없었어. 왜? 평균 연령 38세 46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직장에서 너는 이제 그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바깥 사람을 고홈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방에 이제 이 바깥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서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안 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뭐에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태양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안의 태양이 둘이니 이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해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 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 있으면서 밥 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기라나 뭘 하기라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래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래나 뽀뽀를 해주기래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길 대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모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반대로 우리 여성들, 우리나라 이 여성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왕 대접받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층층샷 나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 대접하고 내보낸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 평창에 대유라는 오픈했어 작년에.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면은 왕 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내모느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여러분들 자식한테 쏟는 거 반만 남편한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얻고 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유일한 친구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평생 술 먹고 나가서 딴 살림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늙어갖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려갖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밉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말도 못하는 중풍이 이제 와갖고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내가 봐도 야,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그냥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저렇게 구박을 하니 참.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고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없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때요? 해요? 자식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좋으냐? 작년에 내가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콩을 계약 재배를 했어요. 계약 재배를 했는데 1억 원어치 정도 콩을 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좀 생겨갖고 돈이 없어졌어요. 있던 돈이. 그 돈이 이제 한 2달이나 3달 후에 나오는데 농민들은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 재배해갖고 왜 안 주냐. 그래갖고 쩔쩔 매는데 꼭 요맘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내가 원래 계약 재배를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고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저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은행이 이렇게 꿔주겠어요? 은행이 꿔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은.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 지간이 기브 앤드 테이크야. 죽을 때까지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지 서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용돈 많이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1년에 받는 용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돈 당신 위해서 씁니까? 또 누구한테 써요? 자식들한테 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노년을 행복하게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를 가보니까 루이비통 구찌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쌍젤리제 거리 가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꿈도 못 꿉니다. 우리나라 명동에 누구만 득실거려요? 젊은 애들이 득실거리죠? 이거 문제예요. 걔네들이 뭘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6.25를 겪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애들이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태리 로마의 라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라보나 광장에 가보면요, 거기도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팔짱 다 7, 8분이 팔짱 끼고 숄 딱 거치고 와요. 그리고 와인 마셔. 젊은 애들은 꿈도 못 꿔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비올라 공부하는 아이,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시청 근처가 제일 식당이 좋대.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명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젊은 애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밥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시청 뒤에 공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렇게 밥을 때우더라고요. 전심을 다 그렇게 때워요. 젊은 애들 왜 여기 젊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꿈도 못 꿉니다. 스포츠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지 젊은 애들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동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데 어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탑골공원에 가면 거기서 배식 받아서 밥 먹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튼튼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튼실해?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에요. 102등. 왜 102등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 공부하기 시작해. 유치원 특목 유치원 다녀. 영어 배워.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워. 초등학교 가서 이 학원 저 학원 시달려. 공부 못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한테 불효자야. 중고등학교 그래서 딱 자괴감 느껴. 대학교 가서 또 취직해야 돼. 그냥 죽어라고 입사 시험 보는데 실업자가 100만 명 20대가 넘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돈 얼마를 뺏어요. 우리나라가 결혼 자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가요. 미국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돈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주는 거. 미국은 안 해줍니다. 일본도 안 해줍니다. 일본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결혼식 때 10만엔 부조하는 부모 훌륭해요. 100만 원 부조하는 부모가 훌륭한. 그 더 이상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근데 자식이 그걸 받은 은혜를 알아 몰라요. 받은 놈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이 열매 벌써 썩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자식 키우느냐고 고생, 집 얻느냐고 고생, 늙어서도 제대로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지 못해. 여행도 못 다니고 뒷방에 웅크리고 있어. 애들 때도 괴롭고 결혼해서도 괴롭고 늙어서도 괴로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몇 등이야? 102등이에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지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아요.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이 환경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밥 먹었는데 커피도 공짜로 줘. 이게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년에 행복한 노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내가 성당을 나가는데 내가 도대체 행복이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산상설계 첫 말씀이 뭐예요? 행복하여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처음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곁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라고 형제자매와 부대끼며 정을 쌓고 살아가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삶의 온기를 더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때로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을 위해 마음을 쓰는 삶은 분명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며 오랜 시간 다듬어진 성품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족의 안부가 떠오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처럼 걱정이 되고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내 일처럼 함께 기뻐집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빛나는 능력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정작 나의 끼니는 대충 때우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내가 원하는 시간은 늘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언제까지나 나중에 하자며 접어두고 갖고 싶었던 것은 괜한 사치라며 스스로 참아냅니다. 쉬고 싶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조용한 날 문득 마음 한편에서 낯선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질문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지쳐서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오랫동안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껏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그 질문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오래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은 분명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 헌신이 가족을 지탱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심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때 삶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지쳐갑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지면 사랑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베풀고 싶은 마음도 어느 순간 바닥을 드러냅니다. 억지로 짜낸 친절은 상대에게도 전해지고 지친 마음으로 건네는 위로는 공허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채울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고 내가 마음을 써준 만큼 상대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쓴 만큼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양보한 만큼 고마움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 바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음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만큼 공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혹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함께 커지고 상처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대의 크기를 조금 조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반응에 나의 감정 전체를 맡기지 않는 연습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내 마음은 늘 불안정해집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관심이 없을 때는 서운하고 허전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루가 환해지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연락이 오면 안심이 되고 연락이 뜸해지면 괜스레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열쇠를 내가 쥐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그 열쇠를 맡겨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 불안정함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 있더라도 상대가 항상 나의 기대에 맞추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조금씩 내 안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 잠시 앉아 있는 것,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해보는 것, 맛있는 것을 스스로 챙겨 먹으며 나 자신을 대접하는 것, 천천히 산책을 나서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단단한 평화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대하는 작은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안에도 충분히 기쁠 수 있는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줄 압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챙겨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 여유로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챙기는 일을 왠지 미안하고 이기적인 일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잠깐 쉬려고 자리에 앉으면 이 시간에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사거나 즐기려 하면 이래도 되나 싶은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주는 것, 마음이 아프면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 하고 싶었던 일을 허락해주는 것은 삶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건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 머물고 어떤 인연은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이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살던 곳도 바뀌고 환경도 달라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하나둘 변해갑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단 하나,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며 몰아붙이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푸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찾아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특별히 챙겨주지 않는 날에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담한 고독이 아니라 깊고 따뜻한 자립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의 핵심입니다. 그 균형이 있을 때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 돌려놓는다는 말은 혼자만을 위해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을 거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시작점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야 주변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 마음의 밑바닥이 차 있을 때 비로소 넘쳐흐르는 것이 생깁니다. 그 넘침이 타인에게 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행복한 삶은 대단한 성취나 특별한 성공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작은 즐거움을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크지 않은 기쁨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쌓여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힘이 쌓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막혔던 숨이 조금씩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 돌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어쩌면 오랫동안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힘들어도 티 내지 않으며 살아오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 것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깐 그 따뜻한 마음의 일부를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어왔던 그 친절을, 남에게 건네왔던 그 위로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나날들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넉넉히 채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